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교재 32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지난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공부하셨고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두 번째 테마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은 예전에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하는 법에 있었던 내용이 외국인 토지법이 폐지가 되면서 이 법 속으로 들어온 제도인데, 표현 그대로요,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 양도하는 것은 이 특례 규정에 적용이 없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만 이 특례 규정에 적용을 받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법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 특례 규정은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이 되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특례 규정에 적용을 받는 외국인 등이 누구냐 하는 문제, 그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의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법에서 말하고 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 특례 규정의 적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법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자연인도 있지만 법인도 있는 거죠. 권리의 주체 중에는. 그래서 법인 중에는 외국 법령에 근거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라면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자본금이나 의결권에 혹은 임원이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액이나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에게 속해 있는 법인, 단체, 심지어 국제기구까지도 이 특례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외국인 특례 규정은요, 매년 한 문제씩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데, 많이 나오는 해도 없지만 안 나오는 해도 없어요. 꼬박꼬박 한 문제가 고정 출제가 되는데, 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단원이에요. 간단한 부분인데 한 문제가 꼬박꼬박 출제되니까.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특례 규정의 원칙은 신고제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도인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 취득한 원인에 따라서 일단 양분을 하고 있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것이냐, 아니면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냐, 이렇게 해서 양분을 해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을 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죠?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다면 그 원인 계약은 실제로 거의 대부분 매매 계약이겠죠. 토지 매매 계약, 건물 매매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도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미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요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요했다면 그 취득자가 외국인이었었다 하더라도 이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이 외국인이었다.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토지 건물의 무슨 계약? 매매 계약과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공급 계약과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요,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을 했는데 그 계약이 증여 계약이었었다, 교환 계약이었었다. 그러면 그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아니죠. 그때는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계약 외의 원인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취득한 날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계약 외의 원인이라면 경매로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취득일이 언제예요? 경락대금 완납일, 매수장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죠. 그럼 계약 외 원인이죠. 그때는 취득일이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대한민국의 부동산 취득할 수 있죠. 그것도 계약 외 원인이죠. 그럼 그때는 취득일은 확정 판결 선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례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 외의 원인 중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 판결, 경매 외에도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도 계약 외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할 때 환매는 매매에 부속하는 개념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환매권 그러면 언뜻 계약 원인이라고 연상하기 쉬운데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는 계약 외의 원인이므로 60일 이내가 아니라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면서 확정해 준 사항이 있는데요. 법인의 합병입니다. 법인의 합병도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6월 이내에 신고할 사항이고 최근 개정을 통해서 계약 외 원인 사유에 포함시킨 거 하나가 있는데 건물의 증축, 개축, 재축 이러한 것도 계약 외의 원인 사례에 속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는 개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 분석을 해보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게 아니면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거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거 아니면 저거고 저거 아니면 이거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원래는 대한민국 법령에 근거해서 설립된 법인이었었는데 이 법인이 M&A, 구조조정, 인수합병 과정에서 자본금 50% 이상이 외국인에게 넘어가거나 임원의 50%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에게 넘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통계에서 누락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국적 변경의 문제가 있어서 외국인이 되었음에도 한국인이었을 때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것이라면 그런 국적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6개월 이내에 그 계속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특례 규정의 원칙은 신고제라고 하는데 신고해야 되는 기간은 보니까 원인이 계약일 경우에만 60일 이내고 그 외에는 6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신고제는요,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 취득, 건물 취득의 유무효를 다투진 않고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될 의무 위반인 계약 원인이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는 것이고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될 두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둘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항상 원칙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러한 신고만으로는 취득할 수가 없고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부 구역과 지역들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허가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구역과 지역이 교재 328페이지 328페이지 중간에 박스가 있죠. 그 박스 안에 있는 구역과 지역이 외국인이 사전에 허가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인데요. 첫 번째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상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에 속해 있는 토지는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방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중앙관계행정기관의장이 협의해서 정한 일부 섬지역들, 모든 섬지역이 아니라 국방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일부 섬지역들, 연평도, 백령도 이런 데가 여기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보호물과 그 보호구역에 속하는 토지입니다. 또 네 번째는 자연환경보존법상의 생태경관 보전지역이요. 생태경관 보전지역.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야생생물보호법상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이러한 구역이나 지역에 속하는 토지라면 외국인이 취득하고자 할 때는 미리 허가제는 사전 허가입니다.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러한 구역이나 지역에 속해 있는 토지를 그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이 허가구역 지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정을 주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고, 허가받지 않고 이런 지역에서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건 효력 규정이에요. 아까 60일 이내 6월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동산 취득의 유무효를 다투게 되지는 않는다고 했었죠. 그러나 허가 대상 지역에서는 효력 규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취득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행정형벌, 아까 신고 대상 지역에서는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했었잖아요. 근데 허가구역 지역에서 허가 의무 위반은 형벌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판사에서 나열해 놨는데 미리 허가받았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구역이나 지역이 오지선다형 시험문제 지문에 그대로 지문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 중에서 하나를 슬쩍 빼고 여기다가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전통사찰의 대지 이런 것 중에 하나 갖다 슬쩍 끼워서 다음 중 외국인이 허가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대상 구역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고요.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이런 구역과 지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과 지역을 박스 안에 섞어놓고 외국인이 허가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지문은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고 전형적인 출제 방법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이 구역과 지역들은 그래서 묵과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마지막 테마인 토지거래 허가라는 제도가 남아 있는데요. 입법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중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다. 이런 구역이나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요, 매수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특례 규정에 따르는 이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도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이제 펼쳐지는 토지거래 허가제도 속에서 토지거래 허가권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외국인 토지법은요, 원칙은 신고제인데 예외적으로 사전에 허가받아야 될 대상 지역과 그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허가 대상 구역이나 지역만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은 외국인이 단순히 신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취득할 수 있죠. 취득 가능한 면적 등에 대한 제한도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특례 규정은 특이하게 외국인 등이 그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특례 규정에는 상호주의라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대응한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특례 규정은 허가 대상 지역만 아니면 어느 나라 국민이든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단순히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예를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 자국 내 법률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법인단체나 대한민국 국민이 우간다 현지에서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면 우리도 우간다 정부나 우간다 법인단체나 우간다 국민만큼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 국민들이 그 나라 현지에서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는 딱 그만큼의 강도의 제한을 우리도 가하겠다. 이것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자국민 보호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있어야 할 사항이죠. 그런 상호주의 원칙을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은 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관한 규정 전체 내용인데요. 여기서 해마다 한 문제씩 꼬박꼬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의 마지막 테마 335페이지에 보시면 331페이지요. 33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태동 과정에서 언급을 했었었는데 원래 이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는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 공법 시험 속에 출제되고 있었던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토법을 개정해서 거기서 뽑아서 이 법에다가 옮겨 놓아서 시험 과목에서 이제 우리 과목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국토법 시절이나 지금의 부거법 시절이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법상 거래 규제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거래 규제고요. 가장 강력한 거래 규제고요. 이거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법상 거래 규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요.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제도가 있죠. 둘 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런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도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일까요? 그러니까 농취증이 없으면 농지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무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취증도 공법상 거래 규제이기는 하지만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어서 시구면자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지 못했다고 해서 농지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닌 거죠. 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때 농취증이 필수 첨부 서면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는요, 강행 규정일 뿐만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어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거래가 사전에 허가가 없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 버린다는 거죠. 단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기는 한데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일 허가를 득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아예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허가받지 않을 목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입증된다면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요, 토지거래는 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었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이라고 하는 거 없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할 부동산의 면적 같은 것도 없었어요. 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거래 금액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냥 토지 건물 매매 계약 체결되면 어느 지역에 어떤 면적에 얼마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든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고 했었죠. 단 신고를 하는데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아니면 일반 지역이라면 거래 금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라면 신고는 하는데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를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던 정도입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는 토지거래는 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허가 대상 면적의 토지가 또 정해집니다. 허가받아야 될 기준 면적이 있다는 거죠. 그 이 법이 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유상의 다시 말해 대가성이 있는 그 말이에요. 유상의 소유권이나 혹은 지상권이요.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설정, 이전, 예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 토지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는 거죠.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일단 될 거라고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요, 어떤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어떤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어떤 경우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가 하는 문제죠. 그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경기도와 강원도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된다면 그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요, 범위를 좁혀서 동일한 시도 내의 일부 지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해당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할 것인데요. 그런데 동일한 시도 내의 어느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라면 비록 동일한 시도 내의 어느 한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범위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서 지정이 된다면 예외도 없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동일한 시도 내 일부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예외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면 절차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어떤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나 누가 지정하던 간에 언제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권자는 누구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아야 이제 허가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사실은요, 지정사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했을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했다면 위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리고 아래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구역을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든 허가권자에게 그 지역이 허가구역이 되었음을 통보하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시도지사가 다시 통보해 주는 거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사실 통보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 주는 거죠. 그러면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34페이지 보세요. 334페이지의 3번인데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누구에게? 등기소회장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으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효력은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후부터는 허가구역 안에 허가대상 면적의 토지에 대한 대가성 있는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설정, 예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데 누가 하느냐? 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되기 계약 체결되기 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단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허가대상 면적에 이르는 토지일 경우에 허가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2페이지 넘어가서 33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허가대상 기준 면적의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 대상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면적 이상이 아니라 초과한다면 허가 대상 면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그리고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용도지역 지정이 없다면 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일 때 허가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면 임야는 1000제곱미터, 그 다음 농지는 500제곱미터, 그 밖의 토지라면 250제곱미터를 어떻게?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받아야 한다. 그러면 질문,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건데요. 농지가 1000제곱미터랍니다.
농지가 500제곱미터랍니다.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되죠? 그러면 임야 매매 계약 체결할 건데 임야가 딱 1000제곱미터랍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되죠. 왜냐하면 1000제곱미터를 임야라면 초과할 때요. 초과할 때니까 1000제곱미터면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되죠? 자, 그런데 공법 시간에 농지법 공부하신 적 있죠? 아직 안 하셨어요? 이제 뭐 하겠죠. 어쨌든 아까 제가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도시민도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면 농업인이 아니지만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할 때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형식적 요건으로 필요하지만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취증 발급 신청을 한다면 그때는 농업경영계획서는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는 농지법이 면적을 제한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얼마? 1000제곱미터. 예,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하 미만. 이하? 미만? 그러니까 찍으란 말이에요. 모르게 하는 거니까. 이하 미만? 2만은 또 뭐예요? 2만은? 미만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래요. 거기 1000제곱미터 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취득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는 임야가 100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초과.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라면 임야일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 면적 산정은요, 이렇게 기준 면적을 정하기는 했지만 그 기준 면적의 범위 안에서 10% 이상 300% 이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해서 공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때 별도 공고가 있었다면 그 별도로 공고한 면적이 기준 면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괄호 2번에 면적 산정의 특례인데요. 1단의 토지의 계속적 거래라고 되어 있죠. 면적을 설정할 때 1단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본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1단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연접해 있는 토지로서 동일인 소유로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두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이 두 필지 토지가 동일인 소유입니다. 동일인 소유이고요. 이 두 필지 토지가 모두 농지입니다. 모두 농지인데 요 한 필지가 300제곱미터이고요. 요 한 필지가 300제곱미터라면 농지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 300제곱미터의 토지들은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근데 두 토지가 동일인 소유이고요. 두 토지가 연접되어 있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면 이 토지 거래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이 토지를 거래했다면 300 플러스 300, 600으로 판단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번에는 거꾸로요. 한 필지의 농지가 있는데 이 한 필지 농지가 600제곱미터랍니다. 그러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으니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요 600제곱미터의 한 필지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분필을 하는 거예요. 토지를 두 필지로 분할을 했어요. 딱 반을 쪼갰답니다. 그러면 각각 300, 300이 되었죠.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이전에 600제곱미터였는데 지정을 하고 나서 300, 300으로 잘랐다면 이제 각각 분필된 토지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기준 면적을 넘어서지 않은 것이지만 최초 분할하고 나서 최초의 거래는 이 300제곱미터짜리든 저 300m짜리든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면적 산정의 특례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누가 받는다고요? 누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다고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중개가 완성이 되어서 매매나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배우셨죠? 근데 이거는요, 계약 체결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되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허가받을 의무는 없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허가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 제출하겠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박스 안에 있습니다. 338페이지.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인데 첫 번째,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두 번째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 현황 및 권리 설정 현황. 세 번째,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 공작물 및 임목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그랬는데 그 권리는 둘 중에 하나겠네요. 뭐 아니면 뭐겠어요? 소유권 아니면 지상권이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는 허가 대상이 둘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슨 금액? 예, 계약 예정 금액.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금액은 무슨 금액이었죠? 실제 거래 금액이었죠.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30일 안에 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 거래 금액인데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과 일곱 번째,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이에요. 그런데 토지 이용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을 허가 신청서에 기재해야 된다는 건데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지금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아까 보셨던 600제곱미터 면적의 농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돼요? 500제곱미터 초과하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죠? 토지거래 허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600제곱미터 농지 매매 계약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별도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600제곱미터의 농지인데 토지거래 허가 받았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된다 그랬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안 받아도 돼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농지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되지만 이제 시군면자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 6번에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있잖아요. 근데 그 토지가요, 계약하려는 토지가 농지였었다면 이 토지 이용 계획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여기에 첨부해서 제출하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 계획도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래요. 질문.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했었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은 항상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법상 투기 과열 지구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실거래 가격 6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이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요, 허가구역 자체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대상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는 언제나 자금 조달 계획도 첨부가 되어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면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았다면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되겠죠.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되는데 큰 틀로 허가 기준은 3가지의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른쪽 페이지 토지 이용 목적에 실수요성이 있어야 된다. 토지 이용 목적이 실수요성이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밑에 나열되는 것들이 실수요성을 입증하는 요건들이에요.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입증되면 실수요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한다면 실수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이제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다음의 자가 허가구역의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실수요성 입증해 준다는 것인데 그 박스 안에 세부 규정 중에서요, 그 2항을 보세요. 2항. 농업인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얼마요? 30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에만 실수요성을 인정해 준대요. 그런데 그 밑에 3항을 보면요, 대체 농지일 경우에는 주소지로부터 거리가 80km 안에 소재하는 농지까지도 실수요성을 인정해 준답니다. 자, 이건 농지법과 비교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농지법에서요, 통작거리 제한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농업 경영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농업 경영을 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거리 제한이 없어졌어요. 농지법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자가 농업 경영을 할 목적으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전답을 취득한다. 한 150k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거리면 그래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작거리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농지법에서는 통작거리 제한이 없어졌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면적의 농지의 목적의 실수요성을 입증하려면 그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원칙은 주소지로부터 얼마? 30km 안에 있는 농지여야 실수요성을 인정할 건데 원칙은 30km 이내지만 대체 농지일 경우라면 거리를 조금 더 인정해서 80km 이내까지로 인정해 주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 이용 목적이 적합해야 됩니다. 목적이 실수요성이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용 목적이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면적이 또 적합해야 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이 적합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허가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는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해서 민원 처리의 규칙에 관한 그 정한 범위 내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15일인데 15일 이내에 허가권자는 허가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그 토지가 만일 선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선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원인으로 선매가 이루어지는데 공익사업용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선매할 자를 지정해서 그 토지를 선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허가는 받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던 토지를 다시 처분하고자 허가 신청을 하면 그때 선매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처분을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통보해 줘야 한답니다. 언제까지? 15일 이내. 근데 요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간인 15일 이내에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처분도 안 하고 불허가 처분도 안 하고 선매 협의 사실 통지조차도 안 한다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이 길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그때는 허가증을 발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다가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이 처분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만일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불허가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안 해줄 거면 이 땅을 그러면 사달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그 토지를 매수케 해야 되는데 이때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매수 청구를 하여서 그 토지를 매수케 하게 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서 매수케 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공익사업용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거나 허가를 받고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고자 신청을 한다면 선매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죠. 선매협의가 이루어질 때요. 선매 가격은 감정인이 감정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 선매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네요.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선매 협의가 이루어질 때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지문 속에서 자주 또 뒤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이제 허가증이 교부가 되겠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길어봐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제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2년, 어떤 때는 4년, 어떤 때는 5년입니다.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그 이용 기간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346페이지 보시면 346페이지에 보시면 괄호 2번에 이용 기간이 있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얼마? 5년 이내 범위에서 다음이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근데 박스 안에 보니까요, 5년 이내의 범위라고 하는데 2년이 있죠? 4년이 있죠? 그리고 5년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1항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얼마? 2년간.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도 얼마? 2년. 그 다음에 세 번째,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여기도 얼마? 2년. 자, 지금까지 계속 2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항을 보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얼마? 4년이고요. 그 다음에 5항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관계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구역 등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4년이네요. 4년이네요. 그 다음에 6항 보면 허가구역에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에서 뭐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나 그자의 사업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얼마? 4년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경우 뭐? 2년이고 현상보존 목적일 경우 5년. 자, 그러면 일단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기간은 원칙은 얼마 세우면 돼요? 2년, 5년 범위 내에서 원칙은 2년인데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자 나오는 건 다 4년이네요. 그리고 현상 보존은 5년. 이렇게 해서 5년 이내에서 2년, 4년, 5년의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2년 아니면 4년 아니면 5년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겠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행명령의 대상이 돼요. 근데 허가를 받고도 2년, 4년, 5년 그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행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강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행강제금은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으로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 이렇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그러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언제까지? 이행이 될 때까지. 그럼 죽을 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부과해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이용기간 방금 전에 봤잖아요. 길어봐야 얼마? 5년. 일반적으로는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행기간 내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 이행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하되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명령의 발행, 그 지급은 중지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가 공법상 강력한 거래규제 제도인데요. 2페이지 넘어가서 특례 규정을 보면 351페이지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 계약인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비교할 것이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봤었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됐나요? 해야 됐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누가?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의 토지의 계약의 당사자가 국가 등일 경우라면 그 국가 등이 허가권자와 협의하면 된대요. 그리고 협의가 완료가 되었다면 허가는 받은 것으로 의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국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규정인데요. 관련 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유재산 등을 취득하거나 처분을 한 후에 허가관청에 통보만 해도 협의가 성립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허가
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는 면제가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2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박스로 정리를 했는데 특히 유의하셔야 될 것이요. 이 항을 보시면 민사집행법에 따르는 경매라면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근데 법원 경매는요. 아예 첫 경매 절차부터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돼요. 법원 경매는. 근데 쭉 내려와 보시면 10항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 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그랬는데요. 자산관리공사법상에 수탁부동산 공매나 유입부동산 공매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공매 대상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받으려면 몇 회?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일 경우에 공매는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된다.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상에 법원 부동산 경매는 첫 경매 절차부터 그 토지 허가 대상 면적이어도 허가받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법에 근거한 유입부동산 공매나 수탁부동산 공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3회 이상 유찰되어야 3번 이상 유찰되어야 그 다음부터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면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앞서 보셨듯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였다면 농지매매계약 전에 토지거래 허가 먼저 받았어야죠. 받았다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까 농지였었다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토지이용계획란에 뭐를 넣어야 된다고요? 농업경영계획을 첨부해서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매수인은 부특법 3조 1항에 따르는 검인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별도의 검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부거법 기타 종합사항인데요. 공인중개사법에 신고 또는 고발했을 때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주겠다는 대상행위가 있었어요.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등록증 양도대여를 한 자나 받은 자, 자격증 양도대여를 한 자나 받은 자. 여기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게 있었다 그랬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를 한 자. 그 다음에 이른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하는 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면 안 된다는 게 2가지가 있었고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5가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있었죠. 그거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공인중개사법이 준대요. 얼마 줘요?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도 포상금 주는 신고 고발 대상이 있답니다. 보시면요. 괄호 1번 354페이지 괄호 1번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의 계약 금액을 거짓 신고한 자, 요거는 6월 1일 이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니까. 이러한 자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주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이 포상금 얼마 준다고 했었죠? 건당 50만 원 주잖아요. 근데 부거법은 이런 자들을 신고 고발을 하면요. 지금 괄호 1번에 나열된 자들은 신고 고발당하면 취득가액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그러면 신고 고발한 자는 과태료가 확정되면 확정된 과태료의
20%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 액수를 이 경우에는 확정을 한 게 아니라 확정된 과태료의 20%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으로 준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한 자가 있어요.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한 자가 있으면 이자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준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를 했는데요.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1,000억 원짜리 땅이었었답니다. 1,000억 원짜리였다. 그러면 1,000억 원의 5%면 얼마죠? 50억. 50억. 1,000억 원의 5%면 50억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한 자가 거래 가격이 1,000억짜리라면 과태료가 50억이 부과될 수 있죠. 그러면 50억 원의 20%면 얼마요? 50억 원의 20%면 10억이죠. 그럼 포상금을 10억을 준다는 거냐? 아주 그걸로 팔자 고치냐? 그래서 20% 해당 금액을 줄 건데 거래 가격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따르는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1,000만 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20% 줄 거지만 실거래가 거짓 신고한 자 신고 고발했다고 무조건 과태료 금액의 20% 다 주는 건 아니고 1,000만 원 지급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지급한답니다. 그 다음 괄호 2번에 토지거래 허가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이에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벌금형의 대상이거든요. 징역이나 벌금형의 대상이 되니까 공인중개사법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죠. 검사가 공소 제기했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 지급하는데 금액도 똑같이 50만 원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도 2년, 4년, 5년 기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됐었죠.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확정되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줄 건데 이것도 금액은 공인중개사법과 같습니다.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답니다. 근데 차이점이요.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 50만 원은 언제까지 준다 그랬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준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준대요. 근데 이 부거법상 포상금은요.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입니다.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 의무 위반에 따르는 제재들 묶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부거법 내용 정리해 보셨고 이제 중개 실무편 넘어가 봅니다. 쉬었다 보겠습니다.